옛날에 제가 2012년까지 서울대 교수였잖아요. 그때 제가 가르친 건 과목이 앙트러프르너십이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그거를 하고 나면 꽤 많은 사람이 창업에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원망도 받고 그랬는데 예, 뭐 그때 이야기 포함해서 뭐든지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저 들려드릴게요. 그게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때는 바이러스 백신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인데 제가 안 하면 그냥 못 하는 거예요. 외국 백신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의대 교수인데 그 전까지는 1988년에 처음 V3 첫 버전을 만들었죠.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백신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의학 논문 쓰면서 그렇게 7년의 세월을 보냈죠. 근데 7년 지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루에 새벽 3시간만 가지고는 도저히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결정을 해야겠다. 둘 중에 하나. 근데 의사는 저 말고도 많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더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겠다. 안정이라든지 성공 가능성 이런 거는 안 따졌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내가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의대 교수 이제 그만두고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사람 구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결국은 그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또는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거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전으로 설득을 해야죠. 그렇게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요,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또는 어느 대학 졸업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처음 멤버들을 보면 요즘 말하는 학벌로 따지면 사실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비전을 공유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오히려 일당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천재들보다 모여 있는 평범한 사람들 힘이 더 셉니다. 그게 벤처기업 처음 시작할 때 마인드죠. 그 전에 7년 동안 무료로 계속 배포했거든요. 그 공익적인 일을 회사가 되고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관공서라든지 또는 회사에는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신에 그 수익으로 일반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사실 지원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에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개념은 안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처음 벤처기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같은 사업이라도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빚을 갚는다는 그런 마음, 또는 나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시민으로 나도 내 역할을, 내 구실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그러다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는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의료 봉사를 가면 되겠더라고요. 의대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의학 연구를 잘 하려고 컴퓨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로 혜택을 받다고 하고 하길래 나도 이제는 사회로부터 받은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고 내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게 제 가슴이 너무나 벅차가지고 그게 뭐 이걸로 돈 벌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게 일을 계속 하게 했던 동인이 됐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무료 소프트웨어로 시작해가지고 회사로 성공한 게 유일해요, 안랩이. 근데 이제 문제에 부닥친 게 뭐냐면 일반 소프트웨어하고 백신하고는 개발 비용 구조가 달라요. 백신은 새로운 버전 만드는 거는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제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 분석해가지고 백신 업데이트 시키는데 모든 개발 비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새 버전이 나올 때만 돈을 받고 평소에는 안 받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낸 게 1년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개발비 구조상으로. 대신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무료로 제공해주고 대신에 이제 1년마다 일종의 서브스크립션 모델이죠. 대한민국 그 조달청 법에 소프트웨어는 새 버전을 사게 됐지 1년 사용료를 사는 규정이 법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공서에 납품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영업 담당 이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래 한글처럼 새 버전 나올 때 판매하는 걸로 바꾸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처음에 약간 솔깃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정부에 많이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 해는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한 해는 버틸 수 있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새 버전, 백신 새 버전을 누가 또 돈 주고 사요? 그냥 계속 쓰지. 어차피 죽을 거면 원래 지속 가능한 그걸 하자고 결심했어요. 근데 1년 정도 후에 그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1년 사용료를 내고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아났죠. 그때가 제일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던 그때였죠. 보통 그냥 혁신 이러잖아요. 이노베이션 말이 쉬운데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존의 대기업이나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 같으면 지금 수준에서 크게 틀은 안 바꾸고 조금씩만 성능을 향상시켜도 그 조직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출연하는 이 기업, 벤처기업은 새로 창업한 기업들은 그래가지고는 끝까지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기존의 레드오션 시장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나만의 독특한 어떤 영역을 만드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새로운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개척을 하든지 그래야겠죠. 회사 운영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멈추면 쓰러져요.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내고 새로운 혁신을 하고 매출을 더 증진시킬 방법을 찾고 이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이제 퇴보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회사는 항상 그래요. 회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프로페셔널로 목숨을 건 경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루도 사실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어서요. 계속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죠. 챌린지가 거의 끊임없이 새로운 챌린지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를 열심히 돌아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쓰러지는 수밖에 없죠. 병특을 폐지하는 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병특 제도를 계속 이렇게 유지시키고 오히려 단점이 있다면 그걸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을 시켜야지 새로운 벤처 기업도 생겨나고 또 기존의 기업들도 더 혁신을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게 되면 그냥 지금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열에서 이게 변하지 못할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전체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블록체인은 인프라잖아요.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과 같은 인프라가 이제 정말 딱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데 이걸 제일 잘 이용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결국은 저는 찾아질 거라고 봐요. 우선은 대표적인 예가 에스토니아, 세계 최초로 정부의 그 전체 업무망을 블록체인화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투명해지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어디에 얼마 썼는지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도입 안 한대요. 그리고 또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의료 정보 같은 거,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자기 의료 정보를 담아 놓으면 그 정보의 주인은 자기예요. 그리고 그 자기 허락하에 이제 저 의료기관들이 내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어플리케이션의 가능성들이 이제 거기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내로는 킬러 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자기가 찾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처음에 안랩 창업하고 나서 이제 뭐 저 의대 교수가 갑자기 창업하니까 경영을 알겠어요, 조직을 알겠어요. 처음에 무지 고생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거는 어음밖에 없는데 직원들은 현금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근데 이렇게 힘들 때 나름대로 제가 가진 원칙이 몇 가지가 있거든.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고 감정 소모하면서 후회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그런 태도? 그 다음에 또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목표는 까마득하잖아요.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아래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게 이렇게 산을 올라가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저 아래 집도 사람도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그냥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를 보고 막 실망하기보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에서 한 걸음만 더 가야지. 그 다음에 또 한 걸음만 더 가야지. 저 나름대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 방식이고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막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안 돼.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그냥 나와서 걸었어요. 이제 다시 좀 마음이 가라앉으면 돌아오려고 보면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하철도 못 타고 다시 걸어가고 세상에 쉽게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말을 하다 보니까 글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었어요. 사실 저는
결과지향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회사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다. 근데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논리로 생각해보면 수익이라는 게 회사의 목적이 아니고 결과더라고요. 수익이 목적이냐 결과냐, 그거 철학의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순간에 달라졌어요. 회사 만든 지 2년 만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메가피라는 커다란 그 당시에 백신 회사가 회사 1,000만 불 줄 테니까 팔라고, 그때 뭐 적자 내지는 겨우 저 손해 안 보는 정도만 된 회사인데 그렇게 제안했을 때도 거절했거든요. 회사 만든 목적이 수익 창출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은행에 어음깡 하러 다녔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수익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목적이냐 결과냐,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솔직하게 자기가 납득이 되는 방식을 이렇게 딱 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공동 창업자라고 하면 정말로 진솔하게 하나씩 생각들, 철학들 이렇게 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100%가 사람들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친구끼리 사업하면 원수 되는 경우 많거든요. 기본적인 이런 서로 간에 이해하는 과정을 안 거쳐서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권하고 싶네요. 저는 사실 원래 의사이기도 하고 바이오 분야에서의 융합 쪽이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마스크 벗으면 못 알아보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근데 그 지난 1년 반 동안 그 저한테 가장 인상을 깊게 남긴 사건이 뭐냐면 파이저 모더나 백신 개발 과정이에요. 전혀 다른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나노 테크놀로지의 이 경계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게 나온 거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부강하게 될 테고, 이런 일을 못하는 나라는 추락할 거예요. 정치가 기술의 흐름을 알고 그 앞에 고속도로를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뒷다리 잡는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 복잡한 세상을 그 비밀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편의상 분야를 나눈 거예요. 물리, 화학,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새로운 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까지 갔죠. 이제 남은 영역은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눠 놓은 한 분야와 다른 분야 사이의 그 경계, 새로운 것은 경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쪽 일들이 제가 지금 20대면은 해보고 싶어요. 스타트업을 어느 정도 이제 발전시킨 다음에 창업자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이걸 독립적으로 계속 더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에 매각하고 새로운 일을 찾을 것인가, 거기 항상 부딪히게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정답은 없어요. 둘 다 가능해요, 사실. 안랩도 M&A 하려고 했지만 거절하고 오히려 종합 시큐리티 솔루션 회사가 된 거거든요. 지금도 좀 인터넷 거대 플랫폼 사업들 때문에 새로운 인터넷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지만 꼭 다 M&A로만 결말 짓는 건 아니에요. 그 창업자의 그 철학,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 회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생각이 굳건하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모든 결정이 다 사실은 리스크가 있고 다 저 스타트업 식의 결정들이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규모가 더 커지고 더 많아져요. 숫자가. 사실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인간관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잘 되고 똘똘 뭉치면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고,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자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한 10km 뛰거든요. 그러면 저 목표 지점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요령이 뭐냐면 제 발을 봐요. 그냥 목표 지점, 멀리 있는 목표 지점은 안 보고 내가 그냥 한 발 이렇게, 그럼 어느새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그 스타트업 때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인 것 같더라고요. 원대한 목표만 보고 하면은 참다가 막 지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개서 스몰 윈을 만드는 거지. 나 오늘 목표 달성했어. 그 다음 했어 이렇게. 그게 쌓여서 이제 그 원래의 원대한 목표가 달성되는, 그게 스타트업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